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설명할 종목은 키움증권의 아버지죠. 키움증권의 아버지 다우기술 종목 분석 요청이 있어서 종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다우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우기술은 일단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다우기술 위에 이제 다우데이터라고 사실 회사가 더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중간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키움증권을 자회사로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입사 지원할 때 많이 쓰는 사람인 HR이라는 지분을 34.5% 들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도 37%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주회사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SI라고 해서 이제 키움증권 이제 HTS나 그런 IT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우기술에 대해서 다우기술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한번 일단 그 매매 타이밍 분석을 해보면요. 앞에 보이시는 차트에 파란 색깔 차트가 다우기술 주가이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다우기술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08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약간 좀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 현재 같은 경우는 2020년 최근에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가 현재 조금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기대 수익률이 과거보다는 높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한번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저점 부근인 약 12%까지는 내려가는 습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는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나눈 보통 페드 모형이라 불리는데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해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거의 한 현재 8, 9%에서 5%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사실 주가를 설정해보면 그리고 먼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우기술도 지주사는 아니지만 거의 중간 지수사기 때문에 사실 지주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회사 보유 지분 NAV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자회사 가치를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제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또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절대 평가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SK 설명드릴 때는 사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된 자회사 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NAV를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차트 중에서 이제 파란 색깔이 다우기술 주가고요. 이 보라 색깔 차트가 다우기술 시총을 키움증권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라색 선이 높을 때가 고평가, 낮을 때가 저평가이고요. 현재 키움증권이 사실 이제 보통 동학개미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증가하시면서 사실 상당히 브로커리지 수익, 즉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키움증권 주가 대비해서 다우 기술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33% 거의 역대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키움증권 주가를 향해서 과거 추세를 보시면 거의 한 4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45%에서 50%까지는 갭 맞추기를 진행하면서 조금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영구 성장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영구적으로 성장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우 기술을 3% 정도 성장을 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주가는 현재 2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FCF라는 모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한 12만원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일단 이 FCF 모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키움 증권 대비 NAV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방법을 사실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키움 증권의 실적 자체에다가 자회사 지분만큼 곱한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사용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 말고 사실 저거 쓰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3분기 다트의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는 이제 손익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이 분기순이익 귀속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이 당기순이익이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이제 비지배 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드리면,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이 결국 다우 기술이 보유한 지분만큼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을 키움 증권에 대해서. 그래서 다우 증권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큼의 당기 순이익이고요. 이 비지배 지분은 나머지 지분에 대한 순이익입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나눠져서 공시가 되는데,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냥 합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매출액이 모두 다 다우 기술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우 기술 연결 매출이라고 나오지만 이 지분 중에 약 한 50% 정도만 다우 증권 매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자본 비율이나 수익 비율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트 공시나 뭐 사실 다른 분들이 이제 공시하는 수치랑 이 매출액이 조금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약 키움증권 지분 가치만큼인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잉여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잉여현금이란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잉여현금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영업현금이면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캐펙스, 즉 회사가 뭐 투자하거나 뭐 건물 짓거나 하는 돈을 차감한 이 잉여현금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 영업현금 흐름, 이 잉여현금 흐름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게, 금융사 같은 경우에 이 영업현금 흐름이 항상 사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키움증권도 이 고객들이 이제 예수금을 통해서 이제 막 투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현금 흐름이 금융사들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 FCF 모델로는 사실 구하지는 않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증권사긴 하지만 사실 조금 약간 은행과는 다르게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이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사실 25년도에는 이 잉여현금 흐름이 한 2,200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실제로 주가가 갈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조금 숨겨놨는데, 실제로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가 뭐 다우기술은 지주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회사 가치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NAV 대비 할인율이 뭐 0.4에서 0.6 정도 되는데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 0.45 정도를 사실 유지하고 있습니다. 0.5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0.4로 잡았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약
46,700원 정도 돼서 뭐 현재 주가 대비 뭐 거의 한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이제 림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인 ROE를 바탕으로 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금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FCF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렇게 한 10%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보수적으로 한 8.7 정도 나온다고 감안을 했을 때는 약 2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30%고요. 만약에 ROE를 조금 더 사실 높여서 뭐 과거에 한 10%까지 ROE를 높인다고 치면 한 33,000원, 거의 좀 많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ROE로도 3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재무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뭐 4천억 정도 수준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키움증권도 있고 뭐 키움증권과 함께 뭐 키움캐피탈도 사실 설립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도 많이 늘고 사실 이제 B2라고 이제 사실 신용을 많이 쓰시면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매출액이나 수익도 상당히 2018년 정도 부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사실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렇게 보시면 2014년 뭐 600억 수준에서 사실 올해는 거의 3,7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당히 증가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을 더한 수치인데 물론 뭐 증권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상당히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이렇게 2014년 400억에서 2020년 거의 2,400억까지 증가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사기 때문에 좀 총차입금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빌린 돈이 아니라 고객들 예수금이고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계좌에 그냥 주식을 안 사시고 입금만 해도 그게 차입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차입금은 상당히 많지만 사실 뭐 에비타 금융 비용인 이제 에비타 즉 수익 지표를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은 상당히 없는 추세고 총 차입금 의존도도 뭐 사실 32%, 현재는 37%지만 이 정도면 사실 금융사 치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사실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사실 과거 대비해서 조금 낮아진 거는 아무래도 좀 대부분 이제 브로커리지 즉 거래하실 때 수수료가 사실 거의 요즘에 제로가 많으시잖아요. 뭐 무료하는 증권사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1위사였던 키움증권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한 모습은 사실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뭐 17%면 뭐 상당히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이제 한 25년까지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실적을 추정하게 되면 이제 펀은 현재 뭐 4배 정도 수준인데 뭐 25년도에도 펀은 4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뭐 4배인 지금도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PBR은 0.6에서 약 0.4배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재 수익률로 보나 뭐 사실 NAV로 보나 절대 가치로 보나 충분히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고요. 주봉,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주봉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요. 이 파랑 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빨간 색깔 영역과 이 파란 색깔 영역은 선행스팬이라고 일목균형표의 이제 선행스팬입니다. 그리고 이 세피아 색깔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피아 색깔은 26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약간 회색깔 선은 이제 9일 후행 스팬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 들어가면 지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주가보다 높은 호전된 상태이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사실 거의 호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보다 높은 걸 호전이라고 합니다. 주가보다 거의 높은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선행 스팬이 보통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이 선행 스팬까지 주가가 확실하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정말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이 선행 스팬에서 과거에 조금 저항을 보였던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수렴이 나는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과거에 사실 2016년도 그리고 아니네요. 2017년도에 보시면 전환선과 이제 기준선이 사실 역전은 되었습니다. 역전되는 게 조금 일목균형표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은 하진 못하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추세로는 곧 전환선과 기준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제 올라서는 호전 상태가 저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을 보시면 일단 주가가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일단 전환선에서는 지지를 보였습니다. 주봉상 일단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일부 매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가가 기준선까지 만약에 다시 상회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26일 후행 스팬이 곧 있으면 역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9일 후행 스팬은 일단 호전이 되어서 9일 후행 스팬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를 하였다가 일단 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사실 전환선 위로는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지 않고 기준선까지 상회한다면 그때 조금 추가 매수, 이 선행 스팬, 이 저항선까지 돌파하면 그때 또 일부 추가 매수하셔서 총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조금만 주가가 상승하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9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되는 걸 보고 기준선도 호전되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6일 후행 스팬은 지금 이미 호전이 되었고요. 따라서 총평은 충분히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차트상으로도 장기 추세는 충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판단이 되고 일봉으로도 사실 주가가 전환선을 넘었기 때문에 기준선과 이 9일 후행 스팬, 선행 스팬만 넘는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